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은 정말 못하지만 오로지 일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또 국민TV에 대한 의리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들 속이 상하실까요? 아이고, 저 밤새 울었습니다. 네, 너무 울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우라차차를 응원해 주시고 서러운 일들을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오늘은 아무리 세상이 역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금융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론스타 사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론스타, 외환은행, 금융정의, 금융경제민주화 이런 이슈를 주제로 해서 금융정의연대라는 NGO가 있는데 거기에 김득희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많이 들어주세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는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득희라고 합니다. 좀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저 흥국생명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고객님들에게 못할 짓 많이 하고 이제 지금 개가천선해서 금융을 소비자적 관점에서 새롭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득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흥국생명에서 10년 동안 국민들 많이 사기를 쳤나요? 뭐 사기라기보다는요. IMF 때 회사가 고금리 상품이라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이율을 높게 주겠다라고 했던 상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백수보험이라든가 아마 50대 이상에 되시는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보험들인데요. 자, 이런 보험들을 해약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회사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보험들을 해약을 시키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그 두려움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이걸 해약하시고 다른 데 가라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사기잖아요, 사기. 뭐, 자, 원래 법률 용어로 하면 사기가 될 수 있고요. 네. 제가 그때 당시는 읍소를 했다라고. 아니, 이제 회사도 그만둔 마당인데 좀 더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죠. 회사를 이야기하시죠. 예,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는. 해고 다녔죠. 지금도 이제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하시는 거죠. 몇 년 지금 투쟁하고 계신 거죠?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10년이라고 10년 해고 투쟁하고 정말 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값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객들에게 그렇게 해놓고 회사가 망하진 않고 오히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부는 더 나날이 늘어났지만 저희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도 하고 노동조합 파괴 업무에서 해고도 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 고객들에게 진실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보통 손석희 선생님이나 김종배 선생님이라면 이럴 거예요. 백수보험이 뭐죠? 예, 백수보험은 다른 게 아니라 저렴한 보험료를 내놓고 매년 100만 원씩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지급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아마 학정금리를 따진다 하더라도 15% 이상 되는 상품들이었습니다. 백수보험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인기 있었던 상품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업자가 되면 지급한다 이런 취지였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이만 도달하면 65세 이상이면 뭐 70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매년 100만 원씩 나오는 것들이었고요. 보험료가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가입자들이 어르신이 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들이 다 지급했을 때는 역마진이라고 그러죠. 역마진. 역마진인데 왜 했어요? 당시에 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거보다 이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설계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험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호소드리는 것들은요. 2004년도 이전에 보험을 가입했던 상품들은 해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역마진이 회사에겐 역마진 우리에겐 이익인 상품이 많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이거든요. 개인연금이 2002년도 상품 같은 경우는 연 7% 확정금리입니다. 그 이상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힘들어서 다 해지했어. 힘들어서 해지하신 분은 알 수 없고요. 저도 해지했어요. 이제 와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하시지. 큰 글씨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조그마한 글씨로 알려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상품을 팔 때는 마치 간이나 설계로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초장에서부터 공격적으로 한번 해요. 금융은 사기죠. 본질적으로. 안정걸 팀장님 같은 경우는 금융 사기라고 그러는데요. 사기라고 인정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품을 잘못 설계됐다면 사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사기라기보다는 결국 고객들에게 속이는 거죠. 설득하고 그러니까 했는데. 속이는 게 사기죠. 아니 그럼 우리 김득희 대표님께서도 불안전 판매란처럼 애매한 용어를 쓰실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 처장이 약간 재밌게 이야기해봤고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인 금융평론가인 김득희 대표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융평론가란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저도 이렇게 포털에 쳐보시면 사회분석가라는 제 직업이 있어요.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진짜예요. 사회분석가 치면 저만 나옵니다. 유일하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금융평론가는 김득희 대표님밖에 없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저 이제 사회분석가는 뭐 농담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금융평론가라는 이런 애칭이 붙을 정도로 금융 이슈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금융정의 연대 공동대표 또 론스타 공대의 집행위원장 또 뭐 맡고 계세요?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국생명, 론스타, 그다음에 금융정의연대 전부 다 금융과 관련된 일들이네요. 그다음에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또 이렇게 많은 자문과 도움도 주시는 것 같던데. 뭐 노동조합에 자문을 주는 건 아니고요. 론스타 공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사실상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론스타는 끝난 거로 생각들을 다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론스타가 끝나지 않은 게 우리나라 최초로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 국가소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 미국에서 작년 11월 달에 개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론스타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 하니까 우리나라에게 4조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그 4조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론스타가 팔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왜 4조가 추산되는 거 하니까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이 한번 매매 계약을 했댔는데 그때 주가 차이하고 마지막에 나갈 때 하나금융에게 팔고 나갈 때 주가 차이가 4조 정도 나기 때문에 4조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먼저 징수됐다라고 해서 그 세금 한 5천억 정도에서 4조 5천억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그 돈으로 지금 우리 국민 세금이 나간 게 ISD 대응한다고 50억 이상 나갔거든요. 벌써 50억이? 아주 초장부터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말씀 엄청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득희 대표님은 흥국생명에서 백수보험을 엄청 팔았는데 나중에 국민들을 해지하게 만들었다. 백수보험을 제가 판 건 아니었고 그 전에 팔은 것들을 해지하겠다. 우리들은 제가 또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지셨는가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제가 1등으로 많은 해지를 시키기까지도 했는데. 해지를 많이 했으면 그때 당시 회사로부터 그런 많은 성과금도 받으시고? 돈은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었지만 칭찬은 많이 받았죠.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노동조합 간부였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한다는 그 공포감에 준 명단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설득을 하면서 보험금을 했는데 저는 마지막에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 상품을 다시 흥국생명에 일시납으로 연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짓은 차마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디가 이율이 좀 더 좋으니까 선생님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할 때 그분들 자기가 미래의 이익이 손해나는 줄도 모르시고 고맙다고 하실 때 정말 죄책감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런 방송들을 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실까는 모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때문에 노후가 도둑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많이 듣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다가 해고까지. 예. 그 해고당한 게 몇 년도예요? 2005년도 해고를 당했는데요. 자, 회사가 망한다라고 해서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못할 짓을 시켜놓고, 그랬고, 미래 경영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임원들은 느리고 그리고 고위직들은 자르지 않으면서 저직급에 있는 여성들만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정리해고를 통보를 했거든요. 그게 당시 태강그룹이 그렇게 한 거죠? 예, 태강그룹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른바 아까 말씀 이호진 일가 족벌이 장하고 있는 태강그룹 최근에 티브로드 사태도 야기하고 있고 예, 그렇죠. 그 이렇게 망치든 사람 유명한 광화문에 예. 그래서 그럼 2005년도니까 그러면 그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그때도 하셨고 결국 해고됐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두신 분은 왜 정리해고요? 저는 정리해고는 아니었고요. 노동조합 간부로서 징계해고를 냈고 정리해고를 반대했던 투쟁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직무대행으로서 공동직무대행으로서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했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그때. 여직원들이 울면서 꼭 왜 내가 나가야 되는지 나는 오직 흥국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죄밖에 없는데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왔는데요. 그때 그것도 제가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흥국생명의 정리해고는 이제 정리해고가 사회 일상화가 돼 있었어요.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할 때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원금이나 연대기금을 모아서 전달을 했지만 같이 싸우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른 회사 일이겠지 했는데 정리해고 이렇게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들어든 거죠. 우리한테 오기 시작을 하니까 주위에 찾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해고는 일상화되니까 시민사회단체도 그리고 언론도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근데 또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그렇죠. 정리해고 이후에 이게 해도 너무하는구만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죽음이다 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연대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당시만 해도 아직 시민사회의 그런 각성이 좀 부족했던. 그 김진숙 지도위원님께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클레인이 올라가고 희망버스가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게 사실이고 저는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김진숙 선생님 정말 우리 방송에 한번 모셔야 될 분이죠. 저도 존경하는데. 감사드리는 것들이고요. 또 이게 그 정리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정리해고를 찬성하는 비율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나요? 자기들이 정리해고 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건데.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정리해고를 찬성했는가 하니까 2000년도에 청년 실업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정부가 사기를 친 거죠. 마치 정리해고가 도입되면 유예가 나가게 되면 청년 실업이 해소될 것처럼 내가 그 직장을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정규직이 일했던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요. 사내 하청, 비정규직 이런 것들로 나쁜 일자리가 창출된 거였죠. 결국 대학생들이 그렇게 지지를 보냈던 정리해고는 저는 모르고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는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 오빠, 누나 자르고 난 자리였는데 그 잘린 자리도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자리였고 그나마도 들어갈 수 없게 된 참
사람들끼리 이간질 다 시켜놓고 갈라치기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렸던 것들이 돌아오는 것들은 뭐 비정규직 일자리들이었다. 이게 2000년대 우리 실상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저희들도 나 몰라라고 한 거죠. 다른 데들이 정리해고 당할 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할 때 나는 아닐 거야. 우리 회사는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막상 내가 당하고 우리 회사가 당할 때 내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은 없어졌다. 네. 많이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점도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년째 싸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미래경영상의 정리해고라는 이유를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장에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께 잘못됐다는 것들을 그걸 원천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흥국생명 정리해고 판례가 아주 최악의 정리해고 판례로 그렇죠.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박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지만 우리 현재 노동법에 보면 긴박한 경영사유 예. 있어야 좀 되는데 그래서 이 정리해고법을 그것을 설명 지금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그런 위기여도 해고할 수 있는 판례로 남아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정리해고법을 잠시 연영을 좀 설명하면 IMF가 돌아왔을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정말 망하는 회사만 하겠다. 정리해고를. 그래서 이걸 미래 도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산을 할 수 있는 회사만 정리해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조금만 긴박해도 그 긴박의 이유는 저희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전년도 500억 흑자가 났는데 올해 250억 흑자가 났기 때문에 흑자 폭이 감소됐기 때문에 긴박하다라고 법원에 판결을 한 것들이었습니다. 판사들이 사실 좀 개념이 없잖아요. 많은 판사들이 대기업 편이고 무조건 그걸 수용하는 편이죠. 그렇죠. 저는 그 판례야말로 진짜 흥국생명 재판을 받으면서 느꼈던 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가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부당해고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우리 흥국생명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해서 기소를 다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검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흥국생명 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면 어디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있냐고 하시면서 자료를 더 가져오라 라고 해서 제가 제 인생에서 대한민국 검사랑 그렇게 열심히 2심을 준비해 본 적도 기억이 좀 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검사 중에도 괜찮은 분이 있었군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흑자폭 좀 줄어들었고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다는 사실 모든 인간과 모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정리해고 가능한 거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흥국생명 정리해고 할 때 그럼 앞으로 경영진은 점쟁이만 돼야 되느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다보고 뭐 구조조정을 할지 뭘 할지 이랬는데요. 그거는 저는 어쨌든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쓰는 용어들인 것들이고요. 안타까운 일들은 구조조정을 한다면 주가는 또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들은 뿐만 아니고 소액주주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나는 현대자동차에 다니지 않지만 현대자동차 주식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노동자가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을 한다니까 주가가 오르면 그 수혜를 받지만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이후에 정리해고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주가 조금 재미 본 것만 가지고 그 죗값을 치르는 게 자기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IMF 이후 정리해고가 복제되고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까지 아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반복적인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중재했던 게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죠. 그게 2000년도일 겁니다. 2000년도. 네, 2000년도일 겁니다.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중재하셨던 모습을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리해고가 더 이렇게 보편화된 거죠. 공격적으로 바뀐 거죠. 정리해고가. 근데 거기다 법원이 미래의 불투명한 이유도 정리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황당한 판례. 최근에 근데 법원이 약간 정리해고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해고가 만약에 그 합의서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것들이거든요. 자, 재밌는 것들은 태광산업도 정리해고를 합니다. 태광산업도 고용안정 협약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사 간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2001년도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년도인가 법원은 뭐라고 판결을 해줬는가 하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벗어난 합의서다. 그래서 이거 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동안 법원의 판례였는데 최근 판례는 4월 달에 나왔는데요. 노사 간의 합의서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 합의서가 있다든가 그게 설령 경영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바뀐 거였고 그것들이 이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판사의 양심을 조금 흔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지금 항소심에서 이겼죠. 그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지금 인정되고 대법원 가 있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정리해고가 문제가 있다. 특히 기업들이 남발하고 있다. 정리해고 그렇죠. 사유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법도 지금 법 개정안도 많이 내놓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없앨 수 없다면 굉장히 그 까다롭게 조건을 다는 것으로 지금 제출해놨는데. 지금 개정된 법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 2005년도 이후에 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 좀 아쉬운 점은 민주노총은 이 정리해고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정리해고 반대 투쟁만 많이 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될 일이 아니라 요건이라도 까다롭게 갖고 까다롭게 만들어야죠. 당장 피해를 못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진중공업 이후는 민주노총도 정리해고법 개정안을 지금 올려놓고 사실상 지금 정리해고 사업장들이 공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입법청원 개헌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고 아마 자기 새끼가 정리해고를 당했으면 빨리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시니까 다들 안타깝게만 생각을 하면서도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가. 뭐 저는 정리해고법은 새누리당은 주범이고 민주당은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정리해고법은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저 IMF 때 DJ 정부에서 만들어졌죠. 원죄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요. 뭐 민주당이 그러니까 심판도 받는 거죠. 세상에 국민들이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제1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김대기 대표님 어떠셨어요? 어저께 선거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참 안타깝죠. 특히 동작을 같은 경우는 노회찬 후보께서 골든 크로스라고까지 하시다가 놓치고 나서 그다음에 실버 크로스로 있으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자 해서 단일화를 했는데 사표를 합치니까 나경원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던 결과를 보면서 사표만 합쳐도 이기고 김종철 후보 표만 합쳐도 이기고 그것은 독자 후보기 때문에 김종철 후보 표를 합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표만 합산해도 이겼다는 것들은 골든 크로스 전에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고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선거의 기재는 아니시더라도 그분이 가진 원칙은 뭐냐 하면 큰 집이 작은 집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보다 조금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것들이었는데 이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보면서 특히 저는 권은희 같은 경우에 추천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 배지 하나에 탐욕스러운 권은희로 만든 민주당 지도부가 원망스러운 것들이죠. 국민들은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이 없었고 겨우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었던 감동이 시작을 했는데 그 늦었던 골든 크로스가 지나갔던 시간 더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하나 너무 실망하실 건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너무 실망하실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권이 정신 좀 안 차리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차린다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지하도 없는데 또다시 반복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이것들을 이번에 병가지 상사로 삼아서 다음 선거에서 좋은 결과 이제 교훈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연합과 연대를 해야 되는 것들 속에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교훈을 유권자들이 야당을 심판을 하면서 야당에게 너희들이 야성을 회복하라라고 주문을 줬다. 야성과 원칙과 연대를 회복해라. 저 대표님 밤새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정을 전 위원장께서 실야 방송 대국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국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속도 상하시고 저도 우리 정치자들 난리. 왜냐면 김한길 안철수 다 잘라라고 난리예요 지금. 저도 1987년도에 노태우가 됐을 때 술을 먹고 밤새 울고 밤새 뛰어다니고 했던 게 어떻게 군사정권이 다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10년 뒤에 민주정부가 들어섰고요. 10년 뒤에 5년 뒤에 민주노동당이 어쨌든 제3당으로 진출을 했고 지금은 다 4분 오열되어 있지만
어쨌든 열석을 가지고 원내 진출해서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훈을 느끼는 자는 저는 새누리당이 정말 무섭습니다.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 이번에도 먹힌 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종북 색깔론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탁을 제시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지도부가 반바지에 반팔에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쇼를 어쨌든 새누리당 지도부는 해냈던 것들이 그쪽 지지층을 결집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런데 야권은 쇼도 안 한다는 거죠. 야권은 쇼도 못한 거였죠. 당대당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예. 침몰하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해경이 수습 못한 거랑 이번에 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은 별 차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누구나가 침몰하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끝까지 당대당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는 그 원칙을 고수한 결과가 이번 참패가 아닌가 싶고요. 전라도까지 안방까지 다 빗장을 활짝 열어준 것들은 권은희 공천이 여파가 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 떠나가지고 어제도 제가 세월호 우리 가족들 국회 단식 농성장 갔다 왔는데 17일째, 오늘로 18일째신데요.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죄를 졌습니다, 대표님. 저는 너무 참혹합니다. 저도 세월호 유가족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요. 이 방송을 들으실까 모르겠지만 힘내시고요. 결국 정치권이 세상을 우리에게 준 것들보다는 우리가 개척을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게 지금 어떠한 야당보다 더 잘하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같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무능한 야당에 기대지 마시고 국민들을 보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럽니다. 왜 우리 새끼가 그저께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때 해경이 왜 그렇게 했는지 대통령이 왜 그 시간에 어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의문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70% 이상 찬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정치 결과에 연연하지 마셨길 바라면서요. 저희들이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죄인 심정으로 특별법은 통과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한길 씨, 안철수 씨.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이라도 해갖고 이 법 통과시켜 주시고 사퇴하십시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제가 지금 너무 슬퍼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죠. 오늘 대표님. 보니까 지금 언론에 보니까 김한길 대표는 사퇴를 할 테니까 안진걸이 아니죠.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퇴하지 마라, 뭐 설득하라,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 정신 못 챙긴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멍석 깔고 광화문광장에 석고대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석고대죄를 통해서 국민들 마음의 눈높이에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길이 열릴 건데요. 그 길이 자리를 탐하는 자리로 간다면 또다시 무능한 야당으로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정확하게 새누리당이 그걸 선전선동해서 국민들에게 또 세뇌를 시키다 보면 중요한 건 선거의 싸움은 뭐냐면 어떤 지지층들 더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냐는 것들이었는데 이번 730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더 결집해서 선거장에 나간 거였고 정의롭고 야당을 지지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는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결집이 되지 못했다. 그 원인 제공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네. 원래 우리는 금융평론가이시니까 금융 이야기 하다가 또 어제 너무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평론도 잠시 했는데 우리 김대기 대표님이 오히려 우리 청취자들도 느끼실 텐데 힐링을 시켜주시는데요. 아, 예. 제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87년부터 92년 대통령 선거, 총선 20년 동안 네. 이기지 못했고 제가 기억했던 것은 2002년도에 민주노동당 항석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석만 있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열석이 있어도 세상은 못 바꿨고요. 결국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좀 더
바꾸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성찰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자. 그러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예. 3-4번이거든요. 지난 총선, 지난 대선 어쨌든 지방선거는 무승부를 했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3번의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이걸 성찰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아마 대한민국 한국 정당사가 일본 자민당 장기 독재로 갈듯이 새누리당 장기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아야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도 그리고 국민들도 네. 위기감을 가지시고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이런 등등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황곤탈퇴할 수 있는 야당을 기대하면서 예. 미래를 희망을 문희연 가지고 아나운서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기 대표님이 저희들 막 힐링 시켜주지 않아요. 막 희망을 그래도 저 진짜 밤새 울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방송을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말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슬펐어요. 실제로. 자, 대표님 좋습니다. 금융평론도 하고 정치평론도 하시고 자,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과정 그리고 팔고 나간 과정 그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었죠. 저희들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자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 드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조금 해주세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이 헐값 매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해서 변양호 예. 당시 모피아께서 무죄는 받으셨지만 의문의 BIS율 조작 팩스가 갑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해서 헐값으로 매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불법 매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론스타는 사모펀드였지만 산업자본의 대다수 형성을 투자를 했던 펀드였기 때문에 산업자본인 거죠. 그래서 은행을 처음부터 소유할 수 없는데 속이고 금융당국을 속이고 왔다. 그래서 인수를 한 거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고 나서 가처분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는가 하니까요. 들어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005년도부터 팔고 나갔던 2011년도까지는 산업자본이 맞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법원도 확인해 준 거였고요. 만약에 그 기간의 산업자본이었다면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의결권이 바로 정지됩니다. 산업자본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들이었고요.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밝혀진 자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금융위원회 관료가 론스타에게 너희들 빨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내놔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스스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하는 골프장이 있고요. 우리는 일본의 골프장이 있고요. 아스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만 보더라도 비전문가인 사람들도조차도 단순 합계입니다. 2조가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규정하고 은행을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 계산이 2조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뭉개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뭉개고 모르는 척했지는 않았겠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반기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계약을 하고 팔고 나가려고 할 때 한 번만에 그전에 안 했던 것들 밀린 숙제하듯이 다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받았던 자료는 무시하고 새롭게 론스타로부터 자료를 받은 척하면서 산업자본이 아니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매각을 하게끔 해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정말 친절한 론스타에게는 친절한 금자씨였거든요. 줄 거 다 주고 특혜자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론스타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SD 조정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1조 정도의 해서 ISD, 론스타하고 조정하는 타협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낭설로 믿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론스타한테 1조를 주겠다? 그거는 뭐냐면 조정이라고 그러죠. 예. 법원에서 판결이 받는 게 있고요. 조정하는 게 있는데 ISD에서 판결을 받기가 뭐하니까 조정으로 해서 1조 정도를 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도 뭐 들은 이야기라서 그냥 소문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들
이렇게까지 안 하실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다만 좀 불안한 게 요 ISD를 총괄하는 TF팀의 누구냐 하면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이분이 추경호 씨가 이번에 국무조정실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외환은행 매각을 할 때, 론스타에게 팔 때 재경부의 주무 담당 부서에 있었던 관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재경부 과장님으로 그러니까 제일 차관으로 오신 분이 또 추경호 장관님 국무조정실장 밑에 있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ISTF 대응 한국 정부 TF팀을 맡고 있는데 옛날에 과거가 계셨기 때문에 잘못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래도 새롭게 일신하셔가지고 하시리라 믿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양반들이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옛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관료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당시 금석동 금융위원장 추경호 이런 사람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던가요? 론스타 공대이랑 참여연대랑 민변이랑? 예,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고발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ISD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저희들 주장은 이겁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그동안 산업자본임을 알면서도 모든 특혜를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 알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만 하면 ISD 소송은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였고 우리는 법상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쪽에서도 산업자본인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까지 하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적반하장이다라고 대응을 한다면 저는 ISD가 이길 것 같고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자기 죄를 인정을 못 하시니까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TF팀들이 대응하실 때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발한 추경호 차관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가셨으니까 ISD TF 이제 수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이러니하네요. 자,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한 때가 언제였죠? 2002년도 9월, 10월에 승인을 했. 그때 외환은행이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는데 상황이 아주 나쁜 것처럼 조작을 한 다음에 그렇죠. 론스타 헐값을 넘기고 네. 그 론스타는 국민은행은 실패하고 하나은행에 언제 팔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헐값으로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에게 네.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론스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업자본이었던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2002년도 투자자 바꿔치기 언제 나갔죠? 2012년 2월에 하나은행에게 매각 대금을 지급하고 한 3조인가요? 이렇게 벌고 먹튀를 완료를 한 겁니다. 4조 정도 아니었나요? 4조. 네, 그러니까 론스타는 그러면 이른바 옛날 스타타워로도 한번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다음에 한 10년 굴린 다음에 그때도 배당으로도 우리가 그 배당으로도 엄청난 고액 배당이죠. 예, 고액 배당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한 해 연도에는 60%까지 이제 배당을 하게 됐는데요. 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고액 배당을 할 때 재밌는 것은 한국은행은 또 반대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의 이사거든요. 이대 주주로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라고 규정을 하는 그 순간 지금 법원으로부터 2005년도부터 2011년 팔고 나갈 때까지 그 골프장을 팔 때까지는 산업자본이었다 규정받았던 그 시기에 론스타가 그러니까 이사에서 결정했던 것들, 주총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자본은 4%까지만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수출입은행이 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먹튀를 고액 배당을 해갔던 것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걸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재밌는 것은 하나금융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하고는 론스타하고 특수관계인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외환은행 상장 폐지를 할 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소송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끝날 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상장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은행이 했던 것들은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주주 대표 소송에서 상장 폐지되자마자 저쪽에서 논스타가 들고 나온 것은 외환은행이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 자격이 없다.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있죠. 오히려 저쪽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거는 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조기 합병하겠다라고 김정태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저는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연임을 노리는 거 말고도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론스타 흔적 지우기로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외환은행이 있으면 계속 론스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5년 동안 독립경영, 자유경영을 보장했다고 분명히 국민들에게 합의까지 하고 국민에 발표했는데 지금 2년 만에 그냥 다 외환은행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병을 해서. 그럼 우리가 외환은행을 매개로 해서 론스타를 상대로 하는 온갖 소송, 투쟁이 다 사실상 무력화가 되겠죠.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은행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다 없어졌는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외환은행이 없어졌는데 그만 무슨 실익이 있냐 이렇게 하신 분들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분, 전성인 교수님이나 많으신 론스타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론스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랑 싸울 때까지는 론스타하고는 계속 싸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들이 싸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론스타가 부당하게 그렇게 먹튀해가고 빼가고 고액 배당이라는 거 빨대 꼽아가 쪽쪽 빨아갔거든요. 예. 60% 배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배당입니다. 예. 금융회사에서, 특히 은행에서. 그런 것들 다 빨아가면서도 ISD를 다시 소송을 내면서 4조를 내달라고 하는데 예. 그게 대형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금도 50억 이상 비용 나라면서 대형이 되고 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민변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ISD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법원도 그것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정보 공개 청구 소송으로 통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밝혔는데 금융위원회의 대응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ISD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멘트를 못하겠다. 이거고. 그리고 국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꼭 기사를 써야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어느 기자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국익.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익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익은 범죄자가 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산 것도 론스타로부터 작물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왜 작물이 되느냐 하면 자격있는 자가 소유했던 불법 소유기간에 있었던 불법 소유자입니다. 이 불법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나금융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럼 하나금융은 작물을 산 건데 그 작물이 자기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장 폐지도 하고 조기 합병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태 회장이 1조 대박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1조 대박이 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대박은 지금 하나 5년 뒤에 하나 대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박의 진실은 외환은행 명동 본사 팔면 되거든요. 그 장부가액이 한 7천억 나올 겁니다. 건물도. 네. 그다음에 전산센터 부동산들 팔면 되는 거고 점포 합병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30% 하면 인원이 줍니다. 네. 그럼 인당 생산성이 또 올라갑니다. 결국 수익 대비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대박 나는데 그것들은 김정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하나 대주주에게는 대박이 될까 모르겠지만 외환은행 노동자 그리고 하나은행 노동자들에게는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속이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환은행장께서는 자기 직을 걸고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니까요. 보니까 그 사람 그러면 고용 안정을 해주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합병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외환은행장의 직위를 이제 잃게 되는데 뭘 자기 직을 걸어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 합병하면 직을 잃잖아요. 조기 합병을 하면 그분이 통합행장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단계를 줬을 수 있다. 뭐 한 30년 출신이었는데요. 지금 뭐 일익 비유가 적절한 거는 모르겠지만 친일파인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을 때도 논리가 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논리로 제일 무서운 게 다른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놔서 외환은행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합병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선배들이 30년 근무했던 선배가 행장돼서 파는데 외환은행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행장이 통합행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는 배신감이 좀 더 크다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탕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문입니다만 뭐 조기 합병을 하게 되면 뭐 몇백 프로 합병 상여금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임원들한테? 아니요. 전 직원들한테. 아. 그러면서 어떻게 수익을 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30% 정도 구조 조정을 하고 실제 준다 하더라도 예. 사약을 받아 먹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전법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포감을 주고 새누리당이 주는 공포감은 딴 게 아닙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올 줄 모른다는 북의 공포감. 그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돈을 현금으로 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찍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1조 대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빨리 합병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처럼 수익이 안 된다는 공포감을 조성했다가 이게 조기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성과급이 나온다는 것도 사탕을 제시하고 이게 정확하게 당근과 채찍을 통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왕 했으면 노사관계 문제인데 합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장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정의를 위해서 론스타의 싸움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는 외환은행의 합병은 있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환은행이 합병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큰 관심은 사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의 엄청난 불법과 폭리 예. 이걸 대한민국이 누구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제지 못했다는 거. 예. 그 어마어마한 불의와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도 외환은행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예. 이제 이런 결론이 도달한 건데. 또 하나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제가 이 금융정의연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이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융회사는 공공회사입니다. 그리고 예금을 받아가지고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그 수익의 적정성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면요.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근본적 의문은 도발적으로 드리는데요. 국민은행이 1조 이상 수익이 나는 게 과연 잘한 것일까요? 고객들 주머니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렸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이자를 줘야 될 걸 안 주고 또는 대출 금리를 낮춰줄 걸 안 주고 그렇죠. 본인들이 과도한 금리를 통해서 예.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이유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적정 이윤에 대한 보장 논쟁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엄청나게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땅 짓고 염 짓고였고 오죽 했으면 노태우 정부 때 보험회사가 하나씩 생깁니다. 각 도마다. 그때마다 노태우한테 비자금 갖다 주면서 보험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산업은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한 산업이거든요.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고객들과 신뢰와 약속을 통해 가지고 시작한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1조, 2조, 삼성전자가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인데요. 금융자본이 수익이 난다. 라는 것들은 그 수익의 희생자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든다면 키코 같은 상품을 팔았을 때 키코의 피해자는 누가 되느냐. 그 상품을 샀던 중소기업 사장님들 회사가 되고 키코 피해로서 많은 회사들이 망하게 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이윤에 대해서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합병한다.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 논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우리가 사실 금융회사를 우리 청취자들도 다 금융회사로 안 부르고 금융기관이라고 부를 거예요. 예. 근데 민간 자본회사를 기관이라고 부르는 게 사립학교하고 금융하고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건 사립학교나 금융회사는 일종의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다름없다고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1990년대 흥국생명 입사를 했는데요. 저희들 했을 때 금융기관인의 자세 뭐 이런 것들 외우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계속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2000년대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금융회사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일반인들은 금융기관이라고 그러는 게 금융 공공성. 오늘 김대기 대표는 굉장히 도발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은 그 대출을 했던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폭리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냥 보통의 서민들 입장에서도 돈 있는 돈 다 저장했는데 사실 이자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될 정당 이자는 안 주고 은행에서 돈 찾으면 말도 안 되게 수수료 막 1,200원씩 붙여갖고 그걸로 돈 뜯어가고 또 정말 급해서
좀 돈 좀 빌렸는데 이자는 엄청 붙이고 키코같이 중소기업들이 돈 좀 뭔가 뭐 해라 갖고 환해지 상품 가입했더니 쪽박 차고 막 이런 걸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하나 했던 게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언제까지 안 내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게 있거든요. 전문 용어인데 딴 게 아니라 원금 전체를 언제든지 상환하겠다. 금융회사가 갑이 되는 거죠. 슈퍼갑이. 원금 전체 상환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이제 그게 우리는 2달만 연체하면 2회만 연체되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내는 날짜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랬을 때 저는 월요일을 주장을 했고 SC제일은행은 금요일을 주장을 한 겁니다. 민법에는 이 길로 돼 있거든요. 단지 제가 그걸 공휴일인 경우는 이 길로 한다. 다음 날로. 제가 흥국생명에서 대출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게 이 길이라는 걸 분명히 자신을 했고 SC제일은행과 싸운 거예요. 소송을 가겠다. 12만 원이었거든요. 12만 원 때문에 판사님한테 여러 번 갔습니다. 1심, 2심까지. 갔는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제일은행이 돌려줬던 금액이 한 1억 5천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금융감독원에 제가 민원을 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를 조사해서 다 지급해달라. 돌려주게 해라. 처음에는 제도만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금융당국 담당자인데 그럼 공문으로 달라. 공문으로 줘서 당신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횡령이라고 생각한다. 재판 판결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은행들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협박을 했는지 그게 먹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은행이 또 개가천선해서 자기 죄를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7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한다면 은행들은 부당이익을 170억을 그만큼 수취하고 있었고 그게 당기순이익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기한이익 상실을 저는 좀 더 기간을 늘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는 거 하니까요. 기한이익 상실 기간이 꽤 깁니다. 근데 우리는 2회입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올해 금융위원회가 바꿉니다. 재밌게는. 바꾸는데 이걸 은행에 있는 부동산 대출자만 한 달 더 기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신용대출이고 은행 말고 보험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그 다음에 대부업체 이런 데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양질에 있는 고객들에게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헌법 유연 소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집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3회 연출을 해야지 기한이익 상실되고 집 없는 놈 신용대출 받은 우리는 보험회사 가서 대출 받은 우리는 2회만 연출되면 기한이익 상실돼서 이자 폭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자 폭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1억을 대출 받으면 첫 번째 연체는 이자에 대한 연체가 되기 때문에 이자 금액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면 1억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1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배가 따따블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구를 들어가면 이자 폭탄이 되어버리는 것들인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번에 은행 거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겠냐는 거죠. 그 수익들이 은행의 당기순이익으로 잡히고 있는 것들이고 서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그렇게 안 되면 폭탄처럼 이자가 쌓일 거 아닙니까? 결국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양질의 삶을 살다가 그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한이익 상실이 된 이후부터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사채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채가 사채를 먹고 되는 판이 되는데 그게 은행의 수익으로 잡히고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적정하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민 중심들, 국민 중심들, 고객 중심으로 이익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한 연체이자 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금융기관 황당한 게 연체하면 엄청나게 가혹한 연체이자를 붙이고 한 번은 그래도 기회를 주는데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래서 먼저 갚겠다고 해도 또 기한이익 상실이 나오잖아요. 아니 먼저 갚을 때는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고 중도 수수료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자기들이 이만큼 수익을 보려고 예정을 했는데 네가 먼저 갚으니까 3%를 내라. 1년. 그러니까 그때도 기한이익 상실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기로 했는데 네가 먼저 내면 어떡하냐 하면서 수수료를 물린다. 기한이익 상실이라고는 하진 않고요. 약정서를 들음입니다. 약정서에다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그걸 꼼꼼하게 안 보시거든요.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처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대기 대표님. 자, 아까 이제 기한이익 상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생겨서 중간에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심지어 빨리 갚겠다는데, 보통 우리 친구들끼리 돈 빌려주는데 빨리 갚겠다면 고맙잖아요, 심지어. 근데 또 약간만 늦으면 연체폭탄을 물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다.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이제 갑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 금융회사의 중심적 사고인데, 약정을 그렇게 하는 것들인데. 예. 제가 아까 기한이익 상실뿐만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도 문제가 되는 게, 자, 1년 안에 상환하면 보통 3%거든요. 약정을 하게 되는 게. 2년 안에 하면 2%, 3년 안에 하면 1%입니다. 자, 그러면 대출을 받았는데, 1년 안도 365일째 상환할 때하고, 300일 때 상환할 때하고, 100일 때 상환할 때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같으면 되겠습니까?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다 같았다는 것들이었죠. 고객들이 불만인 것들이 그건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것도 일할로 계산을 해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367일 되면 1년이 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똑같이 적용하는 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좀 그나마 좀 바뀐 게 이제 달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연으로 계산하던 것을 달로 계산해서. 예. 저는 요구하는 게 일수 계산을 해야 된다는 예를 드는 게 이게 다 그쪽에서 자기 수익 구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수익 구조에서 멀어지는 것들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기에 상환되니까 페널티를 고객한테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 수익자 중심 구조에 있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정치자께서 조금만 의문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융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쟤들이 말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설령 내가 그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적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단 싸우세요. 은행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됐을 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금융감독원. 저희들은 지금 금융소비자원을 따로 만들자. 소비자 중심으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만들어야죠. 보호기구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금융정의연대에 전화를 주시면 싸워서라도 해결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문제가. 그 이야기도 해주세요. 예. 이 자살보험금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관에는 분명히 면책기간을 2년을 두고 있습니다. 2년을 두고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 논리, 생명보험회사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약관이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지급을 안 했고 그렇게 했던 게 2,200억으로 지금 아니, 파악을 그러니까 하고 소비자들한테는 항상 우리가 따지면 당신이 약관에 사인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를 윽박지르면서 사실 깨알 같은 것이 문희정 아나운서도 많이 봤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작은 글씨, 깨알 같은 글씨. 사인했다며 네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이제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2년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가족들한테 생명보험 줄 때는 원래는 재보상금을 한 2배 줘야 되는데 반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 2배 그리고 약간이 잘못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모든 보험회사한테 그 약간이 잘못됐다고 돈 안 줘버리겠다 막 이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 논리가 잘못된 것들이 약관이 잘못됐다고 하면 자기 부정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 부정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자살자들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을 만들 때는 보험회사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약관을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당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당국도 뻔히 그 약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승인을 했는데 그것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약관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은 뭘 했는지 의문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약관과 연동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험료입니다. 네. 보험료는 우리가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예정이율, 예정 사망률,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예정 사망률 안에 자살도 다 사망률로 잡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약관 만들 때 보험료까지 계산하고 이 두 가지를 금융당국에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약관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참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안 줬던 거죠? 그동안 안 줬죠. 그러니까 그게 2,200억 정도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신 가족 중에 안타깝게 자살한 분이 있는데 원래는 2배를 줘야 되는데 반만 줬던 거죠? 2배 내지 저는 5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이게 특약에 얼마큼 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인데 아마 안 준 경우가 아니고 유족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저는 한 7달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들 국민들 인식이 자살하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알고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일반 사망보험금은 줘요. 예. 이게 어디냐라고 받았는데 특히 또 자살을 하시게 되면 유족들은 어디 말을 못 하거든요. 말을 못 하죠. 너무 슬퍼서. 왜냐하면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슬픔은 다 똑같지만 자살의 경우에는 널리 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죄인된 심정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보험금이 맞게 지급을 받았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것들이고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이게 맞겠지라고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더 나빠요, 대표님.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자살해서 슬픔에 빠졌는 유족들이 심리를 악용해가지고 2배에서 5배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줘버린 거잖아요. 예. 저 새끼들이 아무 말 못 할 거다. 예. 슬픔에 빠져서.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자살은 나머지 가족들에게 재앙 맞잖아요. 재해 맞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살은 의학적으로 예. 외인사라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 사망 통계에도 나오면 사고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예. 질병 사망 외에는 다 사고사로 분류가 그러니까요. 되고 그 사고사 종류 중에서 뭐를 따져봤는데 재사망,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상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의학적으로는 논쟁이 안 됩니다. 근데 자살이로 인한 사망을 재사망보험금을 보통 안 주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그렇죠. 면책기간을 두고 일본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는 뭐 3년이나 이렇게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 것들인데 예. 안 주게 만들어놓은 것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청구를 안 하는 것들인데 아까 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험사에 있을 때 민원 받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참 딱한 사정이세요. 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선생님 제 마음 같으면 꼭 드리고 싶은데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는 게 우리 멘트입니다. 소비자들한테 불리할 때는 항상 네. 약관을 들이밀고 네. 그랬더니 이제 소비자가 좀 달라 그랬더니 약관대로 달라 그랬더니 이번엔 약관이 잘못됐다 그러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관이 잘못된 게 아닌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제가 보험회사 다녔을 때 상품 팔 때 설계사 교육할 때 이번 상품 같은 경우는 재해사망 특약에 자살자도 2년 지나면 보험금이 나가니까 이 특약으로 해서 영업을 해라고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종신보험에다가 예. 특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을 어디가 공격적으로 팔았는가 하니까 ING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ING 생명을 예. 비롯해서 외국사가 많이 팔았어요. 예. 그 외국사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미지급금도 대형사라고 하는 거는 삼성교보 하나를 말합니다. 옛날은 예. 대한생명이었죠. 요 예. 대형사보다 외국사가 시장 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보험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영업을 중점적으로 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외국사가 종신보험 참고하니까 따라가죠. 가입시킬 때 네. 저기 안 된 말씀이긴 하지만은 2년만 지나면 자살해도 재특약이 적용된다. 이걸 영업수단으로도 활용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이제 가족들이 이제 처음에 가입할 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없는 거는 낫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가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 방식 중에 하나가 10가지를 준다고 그러면 오죠. 근데 나는 12가지를 주겠다. 도죠 그러면. 그럼 더 오게 되는 예,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것들로 리더 환경을 유도해서 받아냈던 게 저는 자살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득희 대표님이 금융정의연대를 이렇게 이제 함께 만들어가지고 대표까지 맡고 계시네요. 예, 이번에 그래서 금융에 정의가 없다. 예. 금융이 불이 자본주의의 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행사하고 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아니, 조금만 하는 게. 그래서 자살봉군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제보를 받았을 때, 이거는 내가 아는 문제인데, 야, 여기 약관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보험회사 논리가 또 황망한 게,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생명보험협회 무슨 분이 기고한 글을 보니까,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 세월호 이후에 이제 생명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자살 조장으로 가기 때문에 직업에서는 안 된다는 논리까지 갖고 오더라니까요. 아니 자기들 상술로 약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참 그게 아니라 보험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장사하면서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뻔뻔스럽다고 저는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를 알고 나서 금융감독원의 민원도였고 저희들 같은 경우가 참여연대와 같이 의견서도 법률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회를 통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금융감독원도 2년만 지급하게끔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번에 어쨌든 뭐 금융감독원의 결정,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은 고의는 아니다. 과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약관대로 지급 안 했는데 어떻게 고의가 아닐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고.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서 경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경징계를 했고 그 대신 지급 명령 해서 보고를 해라. 그리고 다른 생보사들도 다 지급하게끔 하겠다라는 것들은 일종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금융위원회가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확정하게 되면 이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나올 건데 예상되는 것들은 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하겠다라고 집단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저 이 방송을 혹시 보험회사 관계자들 들으시면 하지 마세요.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먹었다 아이가. 예, 많이 먹어놓고 또 소비자들한테 너가 하려면 재판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사들이 간다면 저희들이 보험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말 못하실 분들 다 모아서 저희들이 소송을 공익적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잃고 신뢰 잃지 마시고 이번에 이참에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약관대로 지급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이제 남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1차는 약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들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것들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단기 순이익이 삼성생명도 몇천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윤이 적정하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받으면 아무튼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마 청취자 입장에서도 금융이 굉장히 복마전이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금융 권력을 감시하는 금융정의연대라는 NGO가 있고 금융평론가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할 텐데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받으면 그걸 어떻게 수익을 만들죠? 그걸 은행에 넣어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에 보험회사 돈 벌었던 거 보험료 들어오면 부동산 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다 그 목 좋은 데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근처에. 아마 지금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이나 교보생명들의 사옥들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목 좋은 데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합니다. 그럼 임대업을 하면 임대업으로 해서 금융회사들이 임대업을 할 때는 다 들어옵니다. 공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왔냐 하면 내가 저 건물에 들어갔을 때 돈이 떼이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지만 보험회사가 하는 회사에 돈이 떼일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은 공실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그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 대출로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고 정권에 투자를 하고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들 지금 해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 보험회사들이 국민들 보험금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우리한테는 안 주고 주주한테만 주는 거죠. 그렇게 딱 해버렸네. 옛날에는 계약자 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배당. 이게 2000년 이전에는 IMF 이전에는 계약자 배당이라고 해서 수익이 나면 이게 소위 주주 배당처럼 비슷한 거죠. 전체 수익이 나면 계약자 배당도 해주고 했는데 보험료 명목을 싸게 한다는 이유로 계약자 배당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유배당, 무배당 상품이 되었고 이제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2004년 이전에 들으셨던 보험은 절대 해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1990년 이전에, 그러니까 90년대 들은 상품은 계약자 배당도 받습니다. 어쨌든. 그 옛날 상품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연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들었던 상품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이전 아주 중요한 오늘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해약을 하지 마시고, 그걸 유지하는 길이 보험회사의 적정 이윤을 낮추는데
청취자께서 이익을 하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금융 정의가 실현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할 때 삼성생명이 그렇게 큰 회사 된 건 가입자들 때문이었는데 가입자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줬잖아요. 대신에 삼성생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일가들은 떼돈을 벌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참여연대 투쟁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대표님 기억하시죠? 예. 이런 식으로 금융에는 불의가 판을 치는데 금융을 왜 이렇게 제어를 못하게 된 거죠, 한국 사회가? 일종의 이제 이른바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제 금융이 옛날에는 금산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은행만 금산분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다를 이제 재벌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재벌 회사들이 금융기관까지 다 소유하게다 보니까 이제 결국 국가 권력과에 있어서의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법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은행은 대주주 수시 적격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그렇죠. 범죄가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권사, 보험사 여기는 대주주 수시 적격성 검사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냥 보험회사만 한 번 인수하게 되면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도 대주주가 뭘 하더라도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지를 않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저는 재벌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렇다 생각을 하고 이 입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양 사태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 뭐겠습니까? 결국 대주주가 누구에 대해서 그 피해는 서민들,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태가 한다더라도 동양의 현 회장이 징역을 그렇게 받아도 지금 동양정권은 팔았지만 동양정권의 대주주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현행법상은. 그렇기 때문에 재벌 중심으로 돼서 보다 보니까 금융통제가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이제 보시면 옛날에는 그냥 힘의 균형이 잡혀져 있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일본 제일동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습은 되지 않지만 절대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라흥찬. 그리고 하나금융도 마찬가지로 김승용 회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연임들을 계속 하게 된 것들이고 지금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행장 같은 경우는 5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장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오너가 된 거죠. 그 오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은 너무 까기만 했는데 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바뀌고는 있어요. 그분들도. 바뀌어서 서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는 것들이고 독립된 금융소비자원이 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양정권 피해자들 만났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직원들이 말만 믿고 들었는데 그 암보험이라든가 자기 암 걸린 것들, 학자금, 결혼자금 그걸 다 날렸다라고 하소연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동양정권의 사태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직원들이 왜 했을 것 같습니까? 동양정권이 망한다는 위기감을 가졌지만 설마 우리 회사가 망할까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그렇게 팔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정권사는 좀 평가가 있거든요. A부터 D를 매겨가지고 평가가 좋은 사람은 월급을 더 주고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은 월급이 적게 나가는 이 구조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D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명단 주면 다 팔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저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동양정권 고객과 그리고 자신들이 본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온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보험증권사도 필요하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산분리 그리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에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금 법원에서 지금 확정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4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비자금 조성으로. 그 휠체어 나왔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물론 몸이 안 좋아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흥국생명이 대주주 자격은 박탈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축은행은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예가림이라면 확정 판결되면 그 주식 매각 강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여기는 그런 명령이 안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티브로드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입니다. 그 공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에게도 그때 종편이 만들어질 때 제안을 드렸던 게 대주주 자격을 수시로 적격성 심사를 해서 언제든지 안 좋을 때는 아웃시킬 수 있는 방송도 어찌 보면 사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방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돌아온다면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은 그렇게 범죄행위 좀 추잡스러운 범죄행위였거든. 직원들 옷값까지 떼먹었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유니폼값까지 만들어서 자금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흥국생명 흥국화재는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증권회사 캐피탈 이런 게 지금 거의 감시와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아니 감시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저는 조치가 법제도가 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저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 특검으로 인해서 유죄가 받았을 때 내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를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것들이죠. 삼성증권을 통해서 비자금 조성을 하고 차명계좌를 만듭니다. 그러면 삼성증권을 내가 대주주가 자격이 박탈된다. 법만 확정된다면 알고 있었다면 저는 예방적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내가 보험에서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삼성화재로. 삼성생명. 내가 보험에서 돈 벌었단 말 난 정말 듣기 싫다. 자동차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 이야기 나중에 하고. 대표님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힘없이 잘 달려왔는데 흥국생명으로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실 수는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가가지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흥국생명 앞에 가가지고 왜냐면 저희들 목요일마다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보다는 돌아가고 싶은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10년이 아니다 15년, 20년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흥국생명 앞에서 역시 목요일마다 그것도 금융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명예를 벗고 싶습니다. 정리해고자라는 징계해고자라는 명예를 벗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럼 세상은 정의가 있다는 것들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고 할 때 법원에다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정리해고에서 아웃소싱 했던 회사는 지금 이번에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던 회사인데요. 그 아들을 위해서 지배개입 구조를 세금 안 내고 먼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댔거든요. 법원은 물론 안 받아들였지만 그때 그 회사 만들 때 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결국 그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우리들이 희생된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재벌들 세금 정당하게 내고 정상으로 상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호진 일가가 이제 불법으로 탈법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여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태광그룹이 과세하지 못한 것들이 국세청이 잡아내서 과세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호진 회장께서 개가천선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있는 마음도 강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의연대는 이제 이렇게 포탈에 치면 나오죠? 포탈에 치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후원하면 이런 금융기관의 탐욕을 감시하고 금융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금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귀찮으시더라도요. 1,000원이 잘못되었어도 2,000원이 잘못되었어도 따지십시오. 따지면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내가 귀찮아서 하지 않으시면 그 이익은 금융회사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는 내가 지키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정의연대 필요하고 아무튼 금융이 국민들 생활로 완전히 필수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공공성은 형편없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시는 우리 김득희 공동대표님, 우리나라 유일한 금융평론가를 여러분들 만나신 겁니다. 널리 김득희 공동대표님과 금융정의연대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